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죄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오늘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조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거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교도소,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유경수 여사 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를 향해서 총살하겠다. 심정수 차장. 어제 네.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재판 중은 아니고요. 네.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저녁 7시쯤에 네. 검사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박근혜 그 최순실 두 피고인이 퇴정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갑자기 그 54살 A 씨라는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검사들 향해서 너희들 다 총살감이다. 네. 굉장히 그냥 뭐 제 이 발언만 보더라도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그 법정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변론이 끝나면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청객들 소란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마침 보고 있던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켜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서 그 방청객을 불러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한 20분쯤 후에 감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감치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5일 닷새 동안 그 법정 소란을 한 혐의로 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따로 안 하고 김태현 변호사 예.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바로 열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왜냐면요.
법정에서 있던 모든 이제 질서 유지의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감치 처분이라서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는다면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의 일환으로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그 재판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번 과태료 뭐 예. 하는 분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재판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치 명령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끝나서 네.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소리를 쳤는데 아. 재판장이 퇴정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다소 억울하다. 이제 이런 변명일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건데 바로 현장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바로 이제 감치를 명령하는 네. 이제 재판을 거기서 열게 된 건데 지금 이번에 감치는 처음 등장을 했죠. 법정 소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거 오해가 있을까 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리긴 내리는데 네. 별도의 재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재판장이 하되 별도의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은 오늘 원래 하던 형사 재판 끝났고 네. 그럼 지금부터 감치 재판 한번 해볼까? 자 시작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런 맥락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이제 이상화 전 외환은행 본부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증인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는 여러 가지 편입 봐주고 그런 게 결국 인사청탁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좀 매섭게 추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대 이 남자가 그런 걸 보고 아니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의 마음속 욕망 같은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네. 그걸 뭐 이렇게 매섭게 추궁하냐.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그 얘기를 자기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추궁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감정이 격앙돼서 검사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 다 총살감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동안에 뭐 퇴정 명령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몇 번 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경고를 많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또 거의 뭐 험한 막말을 하니까 아 네.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감치 조치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고 2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네. 네. 근데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도 말의 정도나 뭐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한 5일 정도가 네. 적당하다라고 해서 5일 감치 명령을 딱 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좀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재판장님 좀 말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 끝났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법원에 서류로 내세요. 이렇게 네. 딱 정리가 깔끔하게 그냥 해버린 거죠. 이 사람의 말의 논리는 맞죠.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욕망도 있고 악심도 얘기했어요. 악심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를 해코지 하고 싶다. 실행하면 범죄가 되는데 마음을 품었다고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상화 본부장에게 자 당신 이런 일을 한 것이 인사 승진을 바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은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처벌하겠다는 거니 예. 네. 검찰이 이게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이상화 본부장은 그 이후에 혜택을 입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인사 임원이 혜택을 되죠? 입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질문을 한 건데 그 대목만 이제 이분은 끊어서 본 거고요. 속으로 검찰이 총살감이야. 그럼 죄가 안 되죠. 네. 입 밖으로 소리쳤으니까 이건 이제 협박에 해당하는 이 벌이 된다는 걸 본인도 좀 반면교사로 야. 5일 동안 감치돼 있는 동안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 감치는 과태료 처분과 마찬가지로 전과 이런 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과태료랑 감치는 안 남아요. 그럼 이제 그 뭐 형벌에 쫙 전과남 형벌 벌금부터 밑에 구류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 감치나 과태료 처분은 전과에 남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죠. 며칠 살고 나오는 예. 것뿐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을 나중에 이번에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했는데 예. 어쨌든 총살이라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뭐 협박이나 이런 다른 혐의로 다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나요? 아니 뭐 굳이 하자면 협박이나 뭐 기소를 할 수는 있긴 네. 한데 근데 협박이란 게 이제 내가 뭐 상대방에게 무슨 예를 들어서 천성을 차장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했을 때 네. 큰일 났네요. 공포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검찰 당신은 총살감이야 그러다가 거기 검사들 큰일 났네. 우리 네. 이제 총살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잖아요. 그 주관적으로 검사들의 마음까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협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그 재판정 안에는 체증을 위해서 네. 비디오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굳이
속마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 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속마음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표출됐을 경우, 특히 이제 재판 도중에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네.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상화 본부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내가 뭔가를 노리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단순히 저 정유라 씨한테 땅을 대출해줄 때라든지 네. 뭐 서류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할 때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분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교민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 네, 교민의 라는 편의. 취지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정황 증거 자체가 본인이야 당연히 죄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전 당연히 부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정황 증거들이 너무 수상한 게 많아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가장 나중에 추가된 게 그 이상화 당시 프랑크푸르트 본부장의 네. 이 전화번호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름까지. 예. 이것을 이 박 전 대통령이 안수석한테 주면서 자 도움을 줘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어느 교민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락을 해서 그것도 이 경제수석이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런 뭐 돈을 대출해 주라든가 말라든가. 근데 그 전화를 했던 며칠 후에 삼성으로부터 10여여 원이 입금이 꽂히거든요. 되는 거죠? 예. 입금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뭔가 좀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뒤를 봐준 것이 명확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적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유라 씨 대출 얘기 처음에 이 언론 카메라 잡혔을 때 하잖아요. 아버지의 강원도 땅을 이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초저리 대출이에요. 네. 일반 교민이 받을 수 없는 대출입니다. 0%대 네, 이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예, 0.98%. 의미 없는 이 이자죠, 사실은. 그럼 이런 거의 뭐 한국에 있는 땅을 담보로 초저리 대출을 어느 교민이 받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와 이상화 본부장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예전에 청문회에서 노승일 전 부장이 증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KEB 한화 독일 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죠? 예, 압니다. 주로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주로 은행 업무 볼 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지도 그분에게 몇 건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직접 그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나요? 예, 직통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말 지원, 그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관련해서 뭐 승마공주 이런 말이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사실상 이제 옷을 벗었던 공무원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나쁜 사람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 봐 그러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태강 지금 현재 2차관이 아니라 진재수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게 승마협회의 그 정모 선수가 있고 정모 선수는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이고 정윤회 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진재수 과장이 뭔가 이 말쪽 승마협회 쪽에 뭐 문제점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어떻게 알고 박원호 전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섭섭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느냐? 나는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고 전화했지?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이제 4월 달에 경북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등이 아니고 2등을 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문체부에다가 조사를 해라, 승마협회를.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조사 책임자가 지금 진재수 과장이에요. 문화체육 과장이죠. 조사에서 이제 2013년 7월 달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원호 전 전무가 뭐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죠. 예, 최순실의 측근이었죠. 이러저런 뭐 문제가 많다. 좀 어떤 양쪽 다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날 오후에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 전 전무의 전화를 받는 겁니다. 예. 네.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보고서를 어떻게 청와대에 올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당신 말이야. 막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재수 과장은 아니 내가 오전에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벌써 박원호 전무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지금 항의 전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이걸 갖게 됐던 거고 예. 한 2주가 지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좀 뭔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불길한 그런 것이 펼쳐지겠구나 예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네. 이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 과장은 어쨌든 나를 자르지 않고 그래도 거기까지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제 노태강 국장이 이른바 찍혀서 나가는 걸 보면서 네. 이러다가 나도 좀 쫓겨나겠구나 싶어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진재수 전 과장의 예. 증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의 핵심을 그 당시에 짚은 건데 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보고를 올렸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제가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네. 과거에도 뭔가 이상하다. 승마에 왜 이렇게 이제 VIP에 관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몇 년째 해왔고 네. 국정농단 사달을 받습니다만 자, 최근에 저희 아이 동심이 멍들었는데요. 프로야구가 이 심판에게 뇌물을 주고 조작 경기를 했대. 네. 또 프로축구가 선수들이 뭐 스포츠 토토에서 돈 벌려고 조작 경기를 했대. 대통령이 뭐라 하나요?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이럽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승마 육성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 육성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비인기 종목의 육성은 더 중요한데 봅슬레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 가졌던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주에서 열렸던 승마 대회에서 누구의 딸이 1등이 아니라 2등을 하니까 조작 경기 아니야? 심판이 잘못된 것 같아. 감사해봐. 감사의 결과는 파벌 싸움이 승마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 측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럼 누가 하더라 했겠어요? 박원호 아니면은 최순실일 거 아니에요. 느낌이 딱. 근데 이 사람들을 좌천시키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여기 옷을 벗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참 21세기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일이죠. 다시 예. 말해도. 최순실 씨가 어제 진재수 과장한테 직접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근거를 근거로 우리 딸이 뭐 공주 승마 공주라고 불리느냐 말도 안 된다. 직접 신문도 하고요. 그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측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 진 전 과장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아니 통화했다면서요. 통화했는데 그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번호 기억 못 하겠죠. 네, 못하죠. 근데 국내에서 전화했습니까? 국외에서 전화했습니까? 해외에서 전화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물었더니 답을 이제 잘 못했나 보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랬더니 당시 박 전무는 독일에 있었는데 당신 거짓말해서 뭔 말로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그럴까요? 하더니 국내에 있었다는 통화 기록을 또 맞아요. 딱 네. 보여줬다면서.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증인의 어떤 진술의 신비성 탄핵한다 그러거든요. 당신의 말은 믿을 게 없어라고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상황과 반대되는 걸 딱 들으면서 당신 그때 말이야 뭐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했는데 당신 출입국 이 기록 보니까 부산에 있었대. 그러니까 당신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이경재에서 뭘 실수한 거냐면 만약에 저기서 진재수 장관이 그때 국내 전화였는데요? 분명히 02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뭔 소리야. 독일에 있었어. 당신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겠지. 그때 이 국제전 국내전 누가 다 기억합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무슨 해외에 있었으니까 증언은 허위다.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예상했던 거랑 진재수가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트릭을 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괜히 썼다가 이제 오히려 검찰의 역공에
말려들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안 이게 하는 거 못한 역공에 언론이 말려든 거예요. 게 아니고 거짓 변론을 한 거예요. 네. 명확하게. 왜냐하면 국제 전화였습니까? 국내 전화였습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히 국제 전화는 우리가 공공이 막 숫자가 예, 많이 예, 붙잖아요. 그 국제 전화였다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 말은 허위 지금 진술이다. 왜냐하면 그때 박원호 전무는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전화였어야 맞다. 그러니까 허위다라고 탄핵을 했어요. 예. 근데 이 탄핵이 허위가 돼버린 게 특검이 찾아보고 아닌데요. 7월에 전화를 했는데 그 시기 3개월은 박원호 전무는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 과장에게 전화를 했다면 국내 전화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변론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트릭을 써서 유도신문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데 네. 저는 이경재 변호사 그 다음 말이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포함되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 변론 하십니까? 그렇게도 해요. 이렇게 넘겨짚어서 뭔가의 허점을 끌어내거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것도 변론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 뭐 그렇기는 하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별로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글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함정이라고 좀 그렇고 뭔가 이제 그 반대대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딱 걸렸네. 네. 사실 내가 거짓말이었어. 당신도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 저는 이렇게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의 변론의 기술입니다는 그냥 그때 지어낸 말인 것 같고 네. 임기응변인 것 같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본인이 준비한 게 있는데 본인이 사실관계 잘못 파악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잘못 파악한 네,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끊어줘. 이건 내가 잘못 파악했다고 네. 끊어주고 예. 예를 들면 이 신문 내용은 조서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짓말도 이게 변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네. 그게 이제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최순실 씨한테 더 화살이 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거짓말한다 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근데- 때는 그냥 조서에서 빼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끊고 나가면 되는 건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원호 전무가 사실은 저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못 나오냐 하면 최순실 씨 쪽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다 나오라고 하는데 지금 후두한 말기랍니다. 네. 그래서 2주 전에 그 박원호 전무가 음성 사용 그만해라 중단이라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분이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정에 나오는 것을 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박원호 전무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이 지금 재판에서는 그대로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 그 이재용 이 삼성부회장 재판에서도 이 박원호 전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은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증인 진술서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술하지 않으면 현행 네. 형사소송법 보면 그 이제 박원호 전무의 진술 자체가 그걸 이제 검찰 조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나 그걸 못 쓰겠다고. 예. 근데 그 이제 증거를 쓰려면은 나와가지고 박원호 전무가 최소 그 검찰 조서 내가 진술한 거 맞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동일한 내용을 좀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 서면 증언이라든지 증인 진술서 같은 거 있어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법정 진술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재판부가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국정농단 재판이 오래되고 또 관련된 증인들이 많이들 지금 와병 중에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더 병이 악화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국정농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런 맥락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이제 이상화 전 외환은행 본부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는 여러 가지 편입 봐주고 그런 게 결국 인사청탁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좀 매섭게 추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대 이 남자가 그런 걸 보고 아니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의 마음속 욕망 같은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네. 그걸 뭐 이렇게 매섭게 추궁하냐.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그 얘기를 자기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추궁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감정이 격앙돼서 검사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 다 총살감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동안에 뭐 퇴정 명령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몇 번 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경고를 많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또 거의 뭐 험한 막말을 하니까 네.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감치 조치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고 2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네. 네. 그런데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도, 말의 정도나 뭐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한 5일 정도가 네. 적당하다라고 해서 5일 감치 명령을 딱 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좀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재판장님 좀 말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 끝났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법원에 서류로 내세요. 이렇게 네. 딱 정리가 깔끔하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의 논리는 맞죠.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욕망도 있고 악심도 얘기했어요. 악심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를 해코지하고 싶다. 실행하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 해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걸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교도소,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생겼을 때는 재판을 바로 열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왜냐면요. 법정에서 있던 모든 이제 질서 유지의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감치 처분이라서 뭐 다시 뭐 수사라거나 이러간다면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의 일환으로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그 재판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번 과태료 뭐 예. 한 분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재판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치 명령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끝나서 네.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소리를 쳤는데 아, 재판장이 퇴정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다소 억울하다. 이제 이런 변명일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건데 바로 현장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바로 이제 감치를 명령하는 네. 이제 재판을 거기서 열게 된 건데 지금 이번에 감치는 처음 등장을 했죠. 법정 소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거 오해가 있을까 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리긴 내리는데 네. 별도의 재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재판장이 하되 별도의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은 오늘 원래 하던 형사 재판 끝났고 네. 그럼 지금부터 감치 재판 한번 해볼까? 자 시작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의미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영수 여사 기일이에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를 향해서 총살하겠다. 심정수 차장. 어제 네.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재판 중은 아니고요. 네.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저녁 7시쯤에 네. 검사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증언,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박근혜 그 최순실 두 피고인이 최정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갑자기 그 54살 A 씨라는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검사들 향해서 너희들 다 총살감이다. 네. 굉장히 그냥 뭐 제 이 발언만 보더라도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그 법정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변론이 끝나면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청객들 소란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마침 보고 있던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켜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서 그 방청객을 불러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한 20분쯤 후에 감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감치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5일 닷새 동안 그 법정 소란을 한 혐의로 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재판을 따로 안 하고 김태현 변호사 예. 바로 문제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죄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오늘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